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최근에 소설가로 데뷔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애소설로 말이죠. 이분 연세가 올해로 77세이십니다. 정재룡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에 그 세상에 다시 유명해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민망합니다. 네. 아니 지금 연애 소설을 쓰셨다고요? 뭐 그런 셈이 됐네요. 아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가 46년생이니까 네. 뭐 금년부터 만 나이로 하려니까 77입니다. 77. 예. 근데 연애 소설을 쓰셨다. 뭐 젊었을 때는 대부분 연애하니까 네. 그 추억으로 써본 거죠. 네. 예. 우리 소설에 지금 쓰신 소설의 제목 예.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게 한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우선 제목은 뭔가요? 오로라와 춤을 오로라. 예, 오로라. 아하. 그 알래스카나 저 북극에 북극에 가면은 가면은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오로라. 오로라와 예, 춤을. 춤을. 예전에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늑대는 실제로 춤을 출 수 있는 거고 네. 오로라는 허공에 있으니까 마음만 네. 근데 그 멋진 오로라와 춤을 춘다. 예. 이런 제목이고. 그렇죠. 어차피 네. 공허한 얘기니까 사랑이라는 게. 네. 그래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서울법대 다닐 때 그 이 춘천에 있는 성심여대생과의 그 미팅을 계기로 그 사랑 얘기죠. 연애 얘기. 예, 연애 얘기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두세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마지막에 60대 초에 헤어지게 아니 잠시 헤어지고 또 만나기로 하니까 그런 사랑 얘기입니다. 한 40년에 걸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남을 반복해서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을 했다. 이런. 예, 그러니까 그 인터벌이 10년 뭐 15년 이런 인터벌이 있으니까 40년이 가죠. 계속 간 게 아니고. 네. 그 연애 소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예. 오늘 정재룡 사장님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가능할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몇 가지 정재룡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봤는데 어떤 키워드를 가장 설명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부실채권이 되겠죠. 부실채권. 예. 자, 이제 그러면 소설 얘기 전에 그 부실채권에 대한 말씀을 해보시죠. 예.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님을 지내셨는데 예.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예. 그런 기관이죠. 예, 예. 1999년 1월에 제가 성업공사 사장으로 갔죠. 네. 예,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의 전신이 성업공사입니다. 네, 네, 네. 근데 1년 가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외 거래가 거의 대부분인데 성업공사라는 그 사명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캔코로 저 사명을 바꾸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97년 말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98년 1년 그때도 막 우리가 그 외환위기 탈출하려고 수습할 때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다 셧다운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 채권이 한 120조쯤 생겼는데 120조. 예, 97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71조니까 네. 거의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부실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정리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실 채권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삼은 이유가 그때는 주로 이 국제 금융시장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캔코와 저 JR 정 체어맨 오브 캔코 그게 이제 뉴욕 월가에서 통용되는 이름이었거든요. 캔코라는 게.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원래는 이제 자산 가치가 충분했고 예. 정상 채권인 경우에는 상당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부실화됐기 때문에 예. 그걸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실 채권들 당시에 97년 이후에 미국의 특히 금융기관들이 많이 샀죠. 사게 된 예, 예.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진두지휘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자, 그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IMF에서 우리한테 구제금융을 주면서 몇 가지 개혁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은행 5개 문 닫고 30개 종금사 셧다운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을 대폭 구조조정을 시켰는데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실 자산이 그렇게 거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예산의 2배나 가까이 되는 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이 저걸 제대로 하는지 봐야지 IMF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외국 사람 IMF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국제 신인도가 떨어져 갖고 다시 IMF 외환위기를 해결도 하기 전에 다시 연장될 수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바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에 1997년 11월에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98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IMF에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혁을 하는지 하고 성과가 어떤지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회의였죠.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이 다 파리에 모여갖고 그 점검회의를 하는데 제가 당시에 재정경제원 차관보였기 때문에 수석 대표로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 현재 OECD 한국 대사는 교체 수석 대표 노릇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IMF 외환위기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게 국내외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한국 경제에 되살아날 거라고 전망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늘 경제관들은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서 최초로 서방국가 우리 주요 투자국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 평가를 받는 자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20개 부처의 실무진들을 다 같이 갔는데 그 전날은 솔직히 전 책임을 저 혼자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 진짜 짐 싸들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자, 그 부실 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이 사들이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 과정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 과정은 그 외국의 투자가들은 이 미국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 그 본국에서도 그렇지만 그 상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아예 저 크레딧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해서 결정되는 거고 문제는 그 거래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남아 우리처럼 같이 외환위기를 맞은 동남아 국가들이 그걸 그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일종의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결탁해서 뭐 적당히 나눠 갖기시고 하니까 그거 다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한국으로 그 투자자들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더욱 그 절차를 투명하고 페어하게 안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 없는 거고 국제 신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도저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나 또 가격의 딜레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장부 가격이 있고, 근데 장부 가격에 할인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가격을 높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거를 잘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네. 늘 저 문제가 되는 게 헐값으로 팔았느냐 제가격 받았느냐거든요. 네. 당사자들은 그게 헐값인지 비싸게 잘 파는지 모르잖아요. 그 가격을 누가 합니까?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리고 이 국제 투자자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월가의 투자자들이나 런던의 투자자들이 이게 뭐 모든 게 투명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을 갖다가 매각할 그 부실채권, 매각 물건을 공시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담아서.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다 와서 봐요. 받고 자기네들끼리 그 이 국제 입찰을 할 때 그 경쟁 가격을 써갖고 그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쓴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인데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똑같이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거 아니 협상이나 흥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협상이나 흥정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월가의 큰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낮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협상이나 무슨 뭐 저기 거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공정거래위원회 있을 때 터득한 게 시장에서 똑같이 정보를 준다 그러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격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시장 가격이. 그래서 우리나라 부실채권 시장이 없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저 생명으로 삼은 게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면 거기 뭐 야료가 있다고도 생각하니까 아주 심플하게 가격 하나만 본다. 그 대신 매각 물건의 정보는 똑같이 다 공유하게 전 시장에다 다 자료 갖다 놓고 뭐든지 물으면 다 설명해 준다. 니들끼리 시장에서 경쟁해라. 거기서 최고 가격 쓴 사람만 낙찰을 시키는데 다른 그 윈너 발표를 갖다 하루 이틀 있다 하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그 바로 낙찰자 정하고 낙찰자한테 바로 전화를 해줍니다. 그 네가 이제 낙찰됐다고. 그럼 제3자나 누가 개입할 틈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1차 국제 입찰이 끝났는데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면 톱으로 한국의 캔코 국제 입찰에 처음으로 성공하다가 헤드라인으로 뽑혔어요. 그걸 보니까 저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의 그 공매 절차, 국제 입찰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죠. 네. 덧붙여서 지금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차관보도 하셨고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셨고 여러 통계청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경제 관료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 우리가 2023년의 한국 경제 예.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네.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뭐 요새 여러 가지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중동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그 주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요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여건에 우리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굉장히 주시하니까 대외적인 경제 여건은 뭐 지금 다 그 민간이나 정부의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 그 워치업하면서 이제 하면 되고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턱에 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지금부터 걷어내야 하거든요. 왜냐면 구조 개혁하는 게 단칼에 되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이저 프랑스의 마카롱이 했듯이 연금 개혁 같은 건 굉장한 정권을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공교육 괴멸 문제, 그다음에 노사 문제, 그다음에 불란서나 독일이 겪고 있는 그 복지 시스템의 그 개혁 문제 이 네 가지를 정부에서 지금부터 개혁을 준비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일반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 민간 섹터가 IMF 이후에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 섹터에 맡기면 알아서들 잘 해결될 겁니다. 시장에서 저절 해결 이렇게 주의를 각 경제 주체들이 주의를 기르면 그건 해나가는 거고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교육, 노사, 인구, 규제, 철폐 문제 이거에 이 힘을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 문제는 예. 평소에도 굉장히 그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성장 저출산 문제 이거는 뭐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지금 작년에 2022년에 저 학계 출산율이 0.8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해갖고 한 명도 안 낳는 얘기인데 그러면 2040년에 우리 청소년 인구가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럼 인구가 줄면은 예를 들면 그 터키에서 크루드족이 3천만 명인데 독립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강국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인구가 너무 줄어버리면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뭐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는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고 아주 우수하고 열심히 일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든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는데 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 경제도 같이 이 쇠락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건 그 서구 선진국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서구 선진국도 다 저성장이지 고성장은 그 후발 개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어느 수준에 가면 대개 1~2% 성장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특히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생각도 바꾸고 네.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1978년부터 3년 동안 그 덴마크에 경제협력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독일, 불란서, 영국 이런 데가 저출산 우리 지금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가 이제 그 서구 유럽들이 잘 나갈 때니까 정부 재정으로 저희 재정 지원 뭐 이런 걸로 저출산용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네 나라 옛날에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그때 문을 개방했고 이민 정책으로 나라의 기본 네. 그 틀과 그다음에 그 경제 활동 그걸 할 수 있게 해서 그 지금 계속 벌써 50년이 넘는 가까이 계속 그 세계 선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일 민족이니 폐쇄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걸 다 열고 세계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감하게 이민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뭐 중앙아시아 뭐 중국 뭐 이런데 다 이 조선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도 있고 또 동남아나 인도 뭐 이런데 베트남 이런데 우수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그 문호를 개방하고 그 대신 좀 이렇게 그 선별적인 기준을 좀 하면은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문제는 또 나름대로 그를 위해서 해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출산율을 높일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이민자들을 해외로 보냈고 네. 아마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민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인구 문제에서 제일 우선 정책이 이민 정책을 제일 앞에 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출산율 제고보다는 육아 문제를 정부와 그 민간 섹터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네. 민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은 그 육아 문제가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앞으로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구 정책은 육아와 그다음에 이민 정책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잘 지원해주는 그 그렇죠.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육아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우리 연애 소설로 한번 다시 화제를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이 77세 네. 이 전직 경제 관료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모르죠. 이제 뭐 자,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필명을 또 갖고 계신다고요. 예. 그 필명은 어떤 겁니까? 저 차다자 밭 가꿀 경자 있고 다경인데 그러면 차를 차를 뭐 경작한. 가꾸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서해를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해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 호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낙관 네. 찍을 때. 네. 우리 서해 선생님이 저의 그 과거 커리어나 이렇게 고위 관료 그런 커리어 다 보고 이제 좀 마음을 착 가라앉고 조용히 차나 가꾸는 그런 평안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그런지 다경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5년 전에 지어준 겁니다. 네. 좀 그동안 평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관료 생활이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평안한 생활은 아닐 거라고 볼 거 아니에요. 자, 정다경의 첫 작품이 이제 오로라와 함께 춤을 소설은 소설이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두 주인공이 예. 어떤 사랑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흔히 있는 대학 시절의 그 연애 얘기거든요. 네. 그때 뭐 첫사랑이라고도 하고 하여간에 네. 뭐 미팅 같은 거 해갖고 만나서 뭐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사랑으로 발전도 오고 뭐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런 얘기죠. 뭐 근데 남들 그 대학 시절에 만났던 연인이 서로를 잊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소설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서로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한다고 상정을 해야지 그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가 사실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예.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하는 가정을 이룬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조금 위험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마음속엔 뭔 생각을 못 합니까? 마음과 감성은 자기 고유의 자유와 권리 아닙니까?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내가 결혼을 하고 예.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렸다 하더라도 예. 내가 어떤 그리워하는 내 사랑의 대상은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비거리가 되지. 그게 사랑이 됐던 뭐 다른 게 됐던 여러 가지 사고와 그 영역에 다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것까지는 누가 제도적으로 간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냥 네. 그건 넘어가는 거죠. 네. 예. 그 결말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재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분의 주인공의 결말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남자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네. 그 대신 결혼하면서 요새 뭐 일본에서 유행하다고 하는 결혼 형식이죠. 네. 가정은 유지하고 따로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부는 네. 그러니까 가정이란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둘의 그 부부로서의 형식은 놔두지만 실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그 각자의 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두 주인공은 결국은 만나서 사랑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마지막은 결국 그렇죠. 우리 여자는 수녀였다가 또 뭐 현재 화가고 화가 네. 수녀를 내서 나서 화가가 되고 계속 홀로 사니까 네.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결혼 이런 그 어떤 그 굴레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 다시 둘이 남자는 결혼의 형식을 택해서 이미 나와서 있고 여자는 어머니의 굴레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둘이 자유롭게 뭐 사랑해 보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이 소설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신 건가요? 한 4년 걸렸어요. 4년. 예. 4년 동안 어떤 작업, 어떤 준비와 어떤 작업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이 잡문을 쓴다 정도로 시간이 많으니까 네. 70년 인생 돌아보면서 잡문을 이렇게 끄적거리고 또 쓰고 나서 뭐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조금 그렇죠. 이렇게 나가다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 네, 처음부터 소설 쓴 데는 생각을 못 하죠. 안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쓰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에세이로 발전하더니 네. 야 에세이로는 좀 아깝다. 좀 더 해서 좀 리얼하게 좀 재밌는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네. 한번 해봐라. 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해보니까 또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 과정이 한 4년 걸렸죠. 아하. 그러니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걸 실제로 해보니까 되길래 만들어졌다고 좀 봅니다. 제가 상명대 석좌 교수를 마지막으로 70에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평균 생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타이어 해갖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몇 가지 적어놓고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리타이어 한 사람은 생각을 하죠. 더구나 7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서예를 시작한 지 한 5년 됐는데 서예를 하고 또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그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뭐 그렇다고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도 주위 환경이 가난하다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그 여건이 나쁜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몇십 년이나 같은 거니까 감성은. 그래서 한번 우리 주위에 특히 서울법대생들은 조금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야망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은 젊었을 때 하고 결혼 이런 건 다 또 다르게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그 순수한 그 이야기 그거를 한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한번 남기고 싶었어요. 그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글을 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경제 정책도 있고 뭐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건 뭐 별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대학 시절에 사랑 얘기를 한번 써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소설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제가 사장님께서 쓰신 소설의 한 구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빗방울은 라일락 꽃 같은 흰 보라의 색깔을 띠며 나달처럼 가지가지마다 걸려 으스름하게 숲을 수놓고 있고 낮게 깔려 퍼지는 물 한 개가 너른 차밭을 가득히 품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는 저 춘천에 성심여대가 있는 그 봉의산이라고 있어요. 뒷산이. 네. 거기서 그 소설에 나오지만 서울법대생들 10여 명하고 성심여대생들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네. 그 봉의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셨군요, 미팅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춘천 같은데 빵집 같은데 그런 시설도 없고 야유회 비슷하게 이제 그 네. 산에서 했는데 거기서 만났으니까 이제 이게 주인공 둘이 데이트도 거기서 자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 구곡폭포나 뭐 의암댐 이런 데서 했겠지만 그 봉의산 그 거기에서의 그 어떤 차밭의 풍경을 묘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건데 사실은 비가 내리고 또 숲이 있는 풍경에 그리고 차밭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 풍경을 그러니까 그 대학을 서울법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여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자리에 그 여러 가지 자연의 풍경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글귀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서울법대 출신들이 딱딱한 법전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저 서정적이 되고 감성적이 되려고 본인도 모르게 노력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7세에 예, 은퇴 경제 관료가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감성의 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그 소설 그런 표현을 쓰고 소설 쓰면서도 느낀 게 아직도 내가 대학 시절의 감성을 어느 한 구석에 갖고 있구나. 갖고 쓰고 나서 고담날 아침에 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걸 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감성이 살아 있었으니까 썼겠죠. 가슴이 설레이는 또 굉장히 부하게 이렇게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소설을 이런 글귀를 쓰시는데 특히 사모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저는 딸만 둘이에요. 네. 물론 출가했지만 따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그렇죠. 아빠가 이거 굉장히 좀 이거 철이 없는 그런 사실은 당사자인 우리 집사람보다 딸들이 더 예민하죠. 왜냐면 딸들은 엄마하고 공동체거든요. 네. 아빠는 안 껴주는. 네. 근데 4년 동안 쓰면서 집에서 안 썼으니까 네. 늘 저 여의도에 제 사무실 나가서 쓰고. 몰래 쓰신 거군요. 그러니까 소설 쓴 건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딸들도 아빠 요새 뭐 붓글씨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여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아빠 사무실에서 뭐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그 발간하기 한 2달 전에 농담으로 그런 무슨 글을 쓰냐 아빠가 그냥 소설 하나 써볼까 뭐 친구들 그러는데 에이 그건 뭐 되겠냐 하고 해서 전혀 그 집사람이나 딸들은 내가 소설 쓰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랬군요. 그건 그걸 내놓고 얘기하면 간섭하죠. 당연히 못하게 하죠. 네. 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노망이 나셔서 이런 이걸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그러니까 딸들은 그렇게 점잖게 뭐 노망이 났다 이런 표현 안 쓰고 아빠 그거 웃기는 짓 하지 마 그렇게 되고 집사람은 당연히 네. 우리 둘의 얘기를 소설로 쓴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설. 남의 얘기지. 네. 그건 뭐 근데
당연히 간섭하죠. 네. 그럼 간섭 받으면 그게 뭐 어제 산으로 갈지 뭐 저 강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 우리 집사람하고 딸 둘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고 우리 집사람은 소설 나 집으로 배달되는 날 대신 내 첫 권을 우리 집사람한테 바쳤어요. 네. 이건 소설이다. 아니 바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 4년 동안 뭐 고의적으로 숨긴 건 아니지만 아니 모르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데 4년 동안 비밀은 아니지만 하기는 그 의식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지만 모르고 그날 실체를 봤으니까 집으로 배달된 한 박스 책 중에서 첫 권을 와이프한테 바쳤어요. 그냥 다 이해해 주라 하고. 사모님께서는 정다경이 쓴 걸로 생각하시지 사장님이 쓰신 걸로? 거기 책 바로 뒤에 내 본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첫 책을 받아 드신 다음에 예. 또 대강의 내용을 보신 다음에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받고 원래 우리 집사람이 문학소녀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 글을 좀 알아요. 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 마시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이 책 때문에 말이야 어제 밤새서 꼬박 읽는데 잠도 못 잤다고 투덜대면서 그랬군요. 받자마자 이제 보기 시작한 거지. 그 밤새 읽으셨군요. 400페이지가 넘으니까. 네.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야 이제 긴장해서 들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첫 마디가 중요하니까. 네, 네, 네. 그랬더니 생각보다 감성이 섬세해요.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되숨을 쉬면서 아 패스로구나 이건. 네. 그렇게 해서 잘 뭐 오해고 자시고 없이 다 잘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독자로부터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큰 산이죠. 네.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이게 물론 내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내 얘기라고 자꾸 주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의심하시진 않으셨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는 아주 일종의 나한테는 격려로 들렸어요. 그게. 네. 나이 먹어서 이런 거 하고 언론에서 반응을 해주니까 참 잘 됐다고 열심히 하라고 마음 놓고. 이 책을 준비해서 출판사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는 억셉트 하죠. 네. 예. 그럼 신기하잖아요. 우선 내가 이 나이가 꽤 많고 거기다 국민들이 보면 경제 가려고 그러면 뭐 우선 딱딱하잖아요. 또 서울법대 그러면 더 하고. 그런데 뭐 사랑 얘기를 또 썼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받겠죠. 그러면 근데 뭐 출판사에서 기꺼이 수락을 했어요. 자, 이제는 연애 소설의 작가로서 예. 정다경, 예. 정재룡의 이름이 이제 새겨지게 된 건데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일본의 윤봉길 의사 순국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일본을 20년 만에 가서 봤는데 우리 그동안 딱 한마디로 해서 일본에 가서 뭐 물건 살 게 없더라고요. 그전에 많이 사갖고 왔거든요. 일본 가면 우리 다들 그렇더라고요. 같은 일행들이.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적어도 소비 수준에서는 어서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 게 없지.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일본은 거의 대중 가요도 그렇고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루키 장편 소설이나 설국 같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읽었잖아요. 이 소설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편 소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소설들 많이 쓰겠지만 실제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하루키나 대개 일본 소설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나 또 하루키 소설도 일본 국민을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정서가 책을 읽는 사람,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정서는 난 거의 같다고 봅니다. 우리 트로트나 일본의 대중가요나 뭐 같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소설가나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일본 거를 우리가 번역은 많이 하죠. 우리께 소설이 일본에 번역된 건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뭐 단편 소설이나 유명한 건 뭐 좀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이 내가 무명의 신인 작가 아닙니까? 굳이 작가라고 한다면 무명의 신인인데 네, 네. 이건 시건방진 얘기지만 그 반응이 언론을 포함해서 그 문학평론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웬만하면 이걸 1호로 번역해서 일본에서 출판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그 작가가 쓴 소설의 어떤 뭐 사랑이라는 건 만국 공통어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일본 대중 소설 시장을 태핑 좀 해볼까 네. 그런 꿈은 갖고 있는데 그 진짜 지금 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는데 반응을 알 수가 없죠. 나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 저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이 소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뭐 앞으로 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일본 시장에 이 책을 번역해서 한번 출판해 보려고. 저는 좋아하는 문학가라고 하면은 그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독일 그 쪽에서는 우리 대학 시절은 주로 독일 쪽 거니까 헤세 단편서는 누구나 다 읽는 거고 또 나이 들어서는 전 하루키 소설을 많이 봤어요. 거의 하루키 소설 국내 번역된 건 거의 다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편 소설 이쪽은 제가 소설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장편 소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지만 이게 단편 소설은 건 굉장히 신춘문예도 있고 자주 발표되는데 장편 소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일본의 하루키나 이런 유명 작가들의 소설은 많이 번역돼서 우리 장편 소설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정서가 비슷해서 그런지 하루키 소설은 굉장히 많이 읽었으니까 아마 좋아하는 작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의 이 연세 드신 분들과 또 장년층들 또 이 청소년층들과의 서로 간의 이 소통 이런 게 굉장히 또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소설이 그런 감성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소통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덴마크에서 그 30대 초반에 외교관 생활을 3년 하면서 덴마크의 그 청소년들, 그 젊은 세대들, 그 연애관이나 그 결혼 시스템 이런 걸 봤는데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럽하고 또 미국은 다르잖아요. 미국은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과 가족 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남자는 완전히 저 알거지가 될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덴마크에서의 그 경험 보고 느낀 거가 이 소설에 가미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 쪽 그 유럽 사람들의 사랑이나 애정관이나 그 가족 이런 운영하는 게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는 비밀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속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내놓고 하거든. 그러니까 별로 그런 뭐 이 성범죄라든지 뭐 사랑과 관련해서 뭐 치정극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오픈해서 뭐 숨길 게 없으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연애하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밥 먹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색안경 끼고 보지 않거든요. 덴마크나 그 북부 쪽 뭐 불란서도 비슷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에서 일체 경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다 독립하기 때문에 남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갔든 동거 생활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그 나이 때 서로 필요하니까 그 대신에 경제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더치페입니다. 1대1. 그래갖고 살다가 동거생활 하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뭐 일자리 다니면서 하고 그러다가 서로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뭐 뭔가 이제 저 단점이 발견돼 그러면 그냥 친구 헤어지듯이 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른 계기가 있어 또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다시 만나고 이제 A라는 친구하고 헤어졌다가 그 공백기에 다른 B라는 친구하고 또 동거 생활하고 이런 걸 결혼 전에 한 너댓 번 하거든요. 파트너 바꿔가면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만 거기서 그게 그냥 그 바이킹 천년 전 바이킹 이래 그 민속혼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그게 그냥 하나의 그 관행으로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덴마크 감옥에 1년 내내 그 이 수감자가 한 명도 없는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성범죄는 없고 그럼 다 일주일에 밥 먹는 거나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중에 그냥 한 부분이니까. 근데 물론 둘이 이제 사랑하고 사귈 때는 감성이하고 우리나라랑 똑같겠죠. 근데 사회 제도죠. 우린 저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원수 되잖아요. 그다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연애하다가도 저 헤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건데 무슨 이유든 헤어지고 나면 그다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조금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에서 내가 보기엔 서구 덴마크나 북구 뭐 불란서 이런 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개선 그러니까 바꿔야 될 의식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여인들을 그냥 꽁꽁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남녀 불평등의 그 이 사랑, 애정 이런 표현이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좀 우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그런 걸 좀 청소년들 이걸 보면 좀 뭔가 일깨워줄 수 있는 타임머신 역할을 하지 않나 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물론 공직 생활을 30여 년 하고 공직 생활 끝나고 한 10여 년은 상명대학교 석좌 교수로 한 10여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비교적 순탄한 생활을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잡이었거든요. 그때 뭔가 내 인생에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평생 꼭 지켜야 된다고 한 게 딱 하나입니다. 정직하라.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할 때 그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어봐요. 너 부실채권을 막대한 부실 정리하는데 너의 판례시가 뭐냐 그래서 그때 아버님 생각이 나서 풀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이 국제 입찰할 때 페어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이 트랜스페어런트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심플하게 한다. 명료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나의 정책인데 그게 아마 나의 인생의 키워드인 정직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연예 작가로서 잘 성공을 하시고 또 좋은 얘기들 앞으로도 더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령화 시대 우리 나라에 역시 잘 늙고 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육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것과도 다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77세 나이에 연세에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연애 소설을 쓰셨던 정재룡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과의 대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